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이 제스처와 관련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와 관련해서 기법 중에 하나가 박스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몸통을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이 제스처가 너무 인위적이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에 대한 이미 좀 계산되어 있는 제스처를 좀 최소화하는 게 이 제스처를 적절하게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시에 가장 편안한 요 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서 요 위치가 확인이 되면 요 제스처는 가급적 원위치를 원칙으로 함을 잘 기억하신다면 요 제스처를 적절하게 좀 사용하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란 내가 청중과 교감을 하기 위한, 즉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 반면 청중이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요 청중이 질문을 했을 시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 프레젠테이션 시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들으면서 아이 컨택과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요 청중의 어떤 의도와 의중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어떠한 생각과 정말 궁금한 게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충분히 프레젠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좀 알려주는 것이 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요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이 질문이 그다지 프레젠터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시의 질문은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청중의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만큼 충분하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질문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질문을 받자마자 프레젠터가 좀 우왕좌왕 당황해서 질문을 받자마자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 질문이 정말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이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질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청중 입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칭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청중 전체를 향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청중의 어떤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 컨택하고
질문의 어떤 요지를 요약하고 나서 실제 대답은 청중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 청중의 의도가 우호적인 경우가 있고 비우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우호적인 경우에는 이 대답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했는지를 우호적인 청중에게는 확인을 받고 비우호적인 청중에게는 확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좀 원활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요 답변이 끝난 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충분하게 우호적인 경우 답변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답변이 충분히 됐다라면 다음으로 진행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질문의 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보면 정말 몰라서 하는 경우 질문의 의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 이 프레젠터를 당황스럽거나 당혹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질문을 효과적으로 잘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질문한다. 도입 부분에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Q&A 시간, 즉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 부분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는 경우에 종료 시점으로 좀 유도를 하거나 좀 양해를 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원활하게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기 주장을 위한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보이는 중개 질문과 역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 질문은 요 질문을 한 청중에게 바로 질문에 답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질문이 역질문입니다. 중개 질문은 좀 우호적인 청중에게 이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청중에게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청중의 답을 요청하는 게 좀 중개 질문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주저함이 없이 바로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에 대한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좀 중요한 어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좀 상황별 대처 방안이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프레젠테이션 시에 질문을 바꿔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반대 의견 처리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 의견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대로 청중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반대 의견은 감정의 미끼를 프레젠터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미끼를 딱 프레젠터가 무는 순간 전체적인 이 프레젠테이션이 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감정의 미끼, 즉 반대 의견을 적절하게 잘 수용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대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3F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eel, 그렇게 느끼시는군요에 대한 쿠션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해당하는 게 feel, 예전에 저도 똑같이 느꼈었습니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found yes, but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 본 결과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는 게 Found, Yes, But 기법, 즉 어떤 3F의 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의심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프리젠터가 전달한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심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별로 정리해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사례와 증거 자료를 딱 제공을 했을 때 이 청중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를 한번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나 어떤 경험치들을 공유하고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현황과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증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톱질을 한다면 항상 따라붙는 것이 톱밥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건 항상 따라붙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의견 중에 의심이 항상 따라붙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심, 즉 반대가 생길 만한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 있고 반대가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사전에 예상을 하고 예상을 했으면 적절한 내용과 좀 자료로 준비를 한다면 적절하게 어떤 의심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어떤 설명과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반대 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대 의견 처리를 위해서는 진정한 반대에 대한 3F 기법, 의심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방법, 이해 부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정리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 의견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반대 의견이 딱 프리젠터로부터 딱 수용이 되는 순간 일단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청중이 옳은 경우가 있고 청중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청중이 옳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매우 훌륭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감정을 자제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틀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이 감정을 자제함과 동시에 이 논쟁을 가급적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주신 분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미끼를 서로 물지 않게끔 적절한 갈등 요소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에 대한 어떤 제안과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응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신뢰감을 주면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음성 전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음성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좋은 소리란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의 프레젠터의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대부분 긴장감이 생기는 이유는 흉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흉식호흡을 가급적 밑으로 배 쪽으로 내려주면 이게 복식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란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나오고 이 배가 들어갈 때 숨을 내쉬는, 그래서 들여 마실 때는 가급적 코와 입을 통해서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만 한번 내보낸다면 좀 더 이 복식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3 기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면서 세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세 발짝을 걸어가면서 숨을 참고 세 발짝을 걸어가면서 숨을 내쉬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 본다면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호흡과 발성과 이 성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억양에 대한 강약이 참 중요한데요. 이 프레젠터가 이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메시지가 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강하게 한다는 건 이 뭔가 설득력을 주고 정확한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강조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강조 부분. 그래서 강하게 말하고 천천히 좀 사이를 두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 프레젠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정확하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율이란 첫 번째의 어떤 멘트와 단어는 강하게 한번 읽어주고 이 중간 지점에서는 고저에 대한 운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청중이 좀 더 지루하지 않게끔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요 효과적인 음성 전달에 대한 호흡과 발성 연습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인 경우에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뿜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들여 마시고 내뿜을 때는 남성인 경우에는 최소한 40초 정도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시고 여성인 경우에는 30초 정도의 공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적절한 호흡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빨리 들이키고 천천히 내뿜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들이키고 나서 한 템포 쉬고 천천히 내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호흡의 양을 조절하고 전체적인 어떤 스피드를 잘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빨리 들이키고 정지 후에 천천히 내뿜는다. 그래서 천천히 빨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이 좀 빨리 들이키고 나서 천천히 내쉰다는 것은 호흡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조절을 통해서 이 운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음성 전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강조하고 싶은 I와 러브와 U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 I, 러브, 유가 되는 반면 이 러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 I love you가 되고 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면 I love you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갈 건지를 미리 파악하고 연습을 한다면 이 프레젠테이션 시에 좀 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아이 컨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컨택이란 참 쉽지 않은 이 아이 컨택을 함과 동시에 시선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과 적절하게 아이 컨택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의 어떤 아이 컨택을 좀 체득화한다면 훨씬 좋은 어떤 아이 컨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배드 아이 컨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원고를 그냥 단순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읽는다는 건
이 프레젠터가 내용 숙지가 명확하지 않다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청중을 위한 것 같지만 이 프레젠터에 좀 커닝 페이퍼로 쓰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좀 숙지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요약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정이나 바닥만 보고 아이 컨택을 하거나 한 사람만 쏘아보듯이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직 넘버 3에 의해서 세 사람과의 아이 컨택을 한 번 정도씩 유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굿 아이 컨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은 아이 컨택이란 Z 기법입니다. 그래서 청중을 중심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가장 멀리 왼쪽에 있는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이 되고 이 앞에 있는 청중과 아이 컨택에서 오른쪽에 있는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고 중간에서 시선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 컨택이란 골고루 청중에게 좀 아이 컨택, 좀 시선을 주는 게 중요한 내용임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look, smile, 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중간에서 스마일, 미소와 여유를 갖고 톡, 의식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천천히 또박또박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은 아이 컨택을 통해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할 수 있다는 건 리허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 없이 실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수영을 인터넷 강좌로 배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이란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프레젠터가 받아들여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경쟁력은 배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모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을 함에 있어서 3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리딩이었었죠. 원고를 읽고 나서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예상해보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게 2단계였었고요. 3단계의 리허설이 실제 우리가 가용한 어떤 장비와 설비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하고 전체 프레젠테이션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이해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면 실수하는 확률을 최대한 많이 줄여볼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이해하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즉 청중과 프레젠터 간의 교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잘한다 하면 3P 분석에 대한 부분, 청중을 분석하고 목적을 분석해서 장소에 얼마만큼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배가시키고 우리가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갭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무기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고 나의 경쟁력을 좀 더 배가시켜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은 어떤 질적인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